그래서 이제 몹쓸이라는 이 낱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뜻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예 근거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원사전에 보면 몹쓸이라고 해가지고 몹쓸이라는 낱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낱말의 뜻은 한자로는 노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쓸 노입니다. 몹쓸 노자의 뜻은 뭐냐면 둔하다, 둔한 말 이런 뜻입니다. 둔하다, 말이 둔하다, 말을 안 듣는 말. 에, 어릴 때 소를 키워보셨으면 아시죠? 말 잘 듣는 소가 있고 엉덩이에 뿔난 소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소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느린 말, 또 하나 이제 무디다. 어떤 사물, 칼 같은 경우 무디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나 쓸데가 없다. 있긴 있는데 이거 고장이 나거나 무디거나 그래가지고 쓸데가 없는 것, 못 쓰게 된 것, 이것이 일단 몹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다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다리는 어디론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다리가 못 쓰게 됐을 경우 올라갔다 사다리가 부러지면 크게 다치겠죠. 그때 우리는 아이 못 쓸 것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줄 알고 시켰는데 일을 엉터리로 했어요. 제 아들이 요즘 뷔페 식당 가가지고 뭐죠, 접시 나르기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시쯤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중에 같이 왔던 신참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신참인데 그놈이 보니까 접시에 물이 이렇게 안 닦여 있는 걸 보고는 한 몇백 개나 되는 접시를 이거 다시 씻어야 되나 보다 하고 물속에 집어넣고 씻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걸 다 씻어놓고 물기를 닦으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던 밤 10시에 퇴근하려던 아이들이 모두 접시를 다시 씻어가지고 닦아서 말리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몹쓸 놈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몹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쓰임이 잘못되거나 잘못 썼거나 해가지고 쓰임의 결과가 나빴거나 이런 것들이 몹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몹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그 밖의 것의 본질, 자, 본질이란 말을 아주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무엇 물음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무엇,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이렇게 뜻매김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무엇에 대한 대답인데 자,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인데 사람에게 야, 너 묻지 마. 이렇게 만일 누군가 그렇게 묻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몹쓸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잠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돌이킬 수 없게 회복 불가능하게 무수는 짓, 이것이 몹쓸이다. 근데 무숨이 이제 나왔죠. 자, 무숨이라는 거는 토박이 우리말입니다. 무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무수다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이 무수다입니다. 무너뜨리고 부수다. 무너뜨리는 것은 쌓여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것이 켜켜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다가 뭐 부러지거나 또는 이렇게 하나 빼내 가지고 와르르 이제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거나 무너지거나 부수는 것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숨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질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몹쓸이라는 건 뭐냐? 본질을 허무는 것이다. 무수는 것이다. 어떤 것의 본디 모습, 그것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본질을 참모습을 무너뜨리거나 부수는 것, 이것이 무숨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써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갖춰진 몸, 이 몸이라는 것을 무누는 겁니다. 허무는 것이죠. 부수는 것도 비슷하지만은
부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서 아예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몹쓸이라는 낱말로 악을 바꿔놓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숨이라는 이 낱말이 핵심 낱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몹쓸 것을 보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군요.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면은 썩은 동아줄도 몹쓸 것이 되지만 번개도 몹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살고 있었던 집도 몹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다면.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몹쓸 짓이 되겠죠. 도둑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몹쓸 짓이 있을 테고요. 또 몹쓸 일들이 있습니다. 악사라고 우리가 한자로 많이 썼던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무수는 일 또는 저지르는 일 정도로 쉽게 설명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까지 악의 문제에서 다뤄왔던 게 뭐냐면 악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악심이라는 것도 이제 몹쓸 마음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몹쓸 마음이라는 것은 몹쓸 일을 일으키기 위한 몹쓸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악심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악이라는 것을 몹쓸이라는 낱말로 바꿔서 저는 이제 아주 투명하게 그 뜻이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몹쓸이라는 낱말을 처음 접하시는 바람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천천히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악의 얼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드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 얼개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요소, 짜개들에 의해 가지고 짜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짜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짜여가지고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한 가지라도 빠져나간다면, 짜이지 않는다면 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그래서 악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악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긴다면 몹쓸 짓을 저지르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몹쓸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커져가지고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몹쓸 짓이 몹쓸 일이 되는 걸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막을 수가 있고 사람이 막을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막을 수가 있고 운이 좋다면 내가 몹쓸 짓을 해도 결과적으로 몹쓸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악이라는 것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로서 이 악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한데 아울러져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악이 일어나면은 얼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악의 얼개를 찾는 것이 제 1차 과제였었습니다. 악의 얼개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저지레를 저지른다. 또 이제 낯선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지레를 저지른다. 그 다음에 그 저질러진 저지레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 무숨을 당한다. 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낱말 풀이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말 풀이를 듣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당황스러운데 플라톤 안 읽어보셨나요? 공자님 안 읽어보셨나요? 어떻게 철학하시던가요? 근데 저랑 똑같이 하잖아요. 자,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 정의한 뒤에 사례를 가져와 가서 분석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학교에서 아주 정제된 교육용으로 정제된 이런 낱말들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철학에 참 낯섦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악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이해한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는가라는 이 구조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악행을 저지를 때 저지래라고 하는 개념, 저질러지는 일, 그것을 좀 먼저 명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를 저지래라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사전에 나오는 낱말인데 쓰이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저질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고의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고스란히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것, 목숨 같은 거죠. 또는 사람이라면은 가족 같은 겁니다. 또는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어떤 분에게는 진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누군가가 고이 간직하고자 하는 것,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그것을 강제로 벌려서 무엇인가를 빼내거나 허물어뜨리는 거죠. 무너뜨리거나 또는 그 전체를 부수어서 망가뜨리는 것, 이게 저지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레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수는 거하고 무너뜨리는 거하고 부수는 것. 근데 무엇을 무너뜨리고 부수냐 하면 바로 고이 내 간직하고자 하는 소중한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저지르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저지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찐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저지르다, 저지하다 이런 뜻으로 하다, 저하다, 꺼린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저지르다라는 것은 짓누르거나 또는 꺾거나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저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무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숨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인데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부서뜨리고 끝장내고 그래서 결국 무숨이라는 것은 그것의 본디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지레에서 간직되고자 하고자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무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숨을 누군가가 무수려고 해도 내가 더 세다고 한다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무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한다는 개념도 들어가야 됩니다. 당한다라는 것은 지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마주 이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무수움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무수워지는 것, 망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얼개에 크게 네 가지가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딱 이해하시고 서양 철학을 보시면 아주 쉽게 왜 서양 철학자들이 악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왔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양 철학에서는 악이라는 것을 본디 선한 상태가 있는데 본디 선한 상태가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썩거나 타락하거나 결핍되거나 덜 실현된 상태가 악이다. 완전히 실현된 상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다. 두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실현된 상태는 선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는 악이다. 그럼 다시 제가 한번 제9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9분으로 넘어가면 자, 완전히 실현된 상태는 좋음이었습니다. 선이 아니고 좋음이었습니다. 착함이 아니고 좋음이었고요. 덜 갖춘 상태는 악이 아니고 나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했어야 하는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악이란 말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 이원론이든 선악 이원론이든 어떤 논의를 하든지 간에 결국 좋음의 문제와 나쁨의 문제로 되고 가장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결여라고 하는 모자람의 측면으로 악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선악 문제를 다룰 때는 악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악마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악마에 대립되는 게 선한 신이므로 신과 악의 대립으로 선악을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악의 핵심 문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서양 철학의 실패를 이제 안겨준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걸 좀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악의 문제를 현상학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경우 제가 3명을 이제 꼽는데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꼽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악을 좀 어려운 논의인데요. 질책받을 만한, 책망을 받을 만한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롯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환이라는 핵심이 뭐냐면 질책받을 만한 나쁜 마음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사람이 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또는 법에서 멀어졌을 때 지켜야만 할 어떤 윤리, 도덕 이런 데서 멀어져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쫓을 때 그때 이제 악이 발생한다고 말을 한 셈입니다. 근데 아무리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쁜 마음을 먹든 미워하는 마음을 품든 그것이 그 자체로 악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악의 문제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악의 해석을 가장 잘못하게 한 원인도 있습니다.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성서의 경우에는 야훼 율법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규칙, 규범 또는 명령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 이것을 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죄하고 악을 혼동하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은 올바라야 됩니다. 자, 올바른 법을 어기거나 또는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악법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법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법을 지킨다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죄와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악의 문제가 완전히 그르쳐졌습니다. 죄와 악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죄와 악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논의가 출발됐구나. 이것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은 사람이 이제 칸트의 경우인데요. 칸트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몹쓰리의 개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의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자, 물리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제 과제인데요. 어떤 물리 세계에는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산소, 뭐 질소,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많은 이제 우주상에 가장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게 이제 수소 원자이잖아요. 수소. 이게 수소 기본적인 화학 원소들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물리 세계가 운동, 변화하는 데는 이 주기율표에 주어져 있는 원소들의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머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중력도 바로 주기율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턴이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율표를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그 주기율표가 이뤄낼 수 있는 수십만,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런 변화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그와 다른 어떤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인데, 실천 법칙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행위만큼은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좀 전혀 다르게 자유의지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더라 해가지고, 인간 세계에서는 이 자연의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칙과 다른 도덕 법칙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전제. 예. 아이고,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근데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나요? 네, 아무튼 네. 칸트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가까운 신체적 욕망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둘이 경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 법칙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자신의 신체적인 욕망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몹쓸이라는 이 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도 사정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양으로 오면 순자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악에 대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크게 세 단계의 악을 얘기합니다. 호리와 지로, 그다음에 이제 편엄, 패란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악을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순자는 첫 번째 악으로 호리를 얘기했습니다. 호리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제 목부터 챙기기, 자신의 이익을 좋아한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기심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자의 호리는 이기심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이 있을 때 남의 몫은 상관없이 제 몫부터 챙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몫부터 챙기는 것이 정말 악일까요? 글쎄요. 네, 아닐 것 같고요. 질오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인데요. 이 균형은 미워한다는 것을 결국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남을 죽이는 데까지 가겠죠. 근데 죽이는 것 자체가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정당한 전쟁도 있기 때문에. 질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을 설명하는데, 몹쓸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미흡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편엄 패란의 경우에도 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죄와 악을 또 혼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자의 경우도 있고 최한계의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몹쓸이로서의 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의 악을 가지고 연구해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문학 작품을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